일본의 자민당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으로는 자유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이 정당은 일본 정치에서 오랫동안 여당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955년에 창당된 이래 자민당은 거의 늘 집권당이었고 단 두 차례인 1993년과 2009년만 야당이 되었을 뿐이었죠. 그마저도 빠르게 복귀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안정적인 의석을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을 이어온 건데요. 그런데 이번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패를 하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민당이 191석, 공명당이 24석을 차지해 총 215석을 얻었지만 과반인 233석에는 미치지 못했죠.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건 무려 1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크게 논란이 됐고 고물가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민심이 많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이어진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일본 정치계는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분석하는 미국 정치학 교수의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는 일본이 한층 더 한국과의 차이를 벌리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이 이번 변화를 기회 삼아 정치와 경제 전반에 필요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버트 마스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일본 정치와 외교를 오랜 세월 연구해왔죠. 일본은 제게 오랜 연구의 대상이자 동시에 애증의 나라입니다. 일본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변화가 쉽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매우 두려워하는 나라로 그 완고함이 때로는 존경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일본의 격변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곧 있을 조기 총선이 그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큰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더 약해지고 어려운 길로 빠져들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일본에서 자민당이야말로 정치의 절대 강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랜 집권은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이제껏 큰 반대 없이 장기 집권을 이어온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이어진 비자금 스캔들로 국민들의 실망을 샀고 그에 더해 심화하는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 탓에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죠.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자민당이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한 건 제 친구인 타케시와의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일본인인데 자민당을 오래 지지해온 보수층이었죠. 제가 오사카에 출장으로 갔을 때 그와 밤늦게까지 일본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그가 이제는 자민당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그의 집안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같은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놀랐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 사회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조차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일본 정치에는 오래된 세습 전통이 있습니다. 최근 총리로 부임한 이시바 시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정치인이었죠.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새로운 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 피라는 단어가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인물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정치 무대에 서게 된 인물이니까요. 세습 정치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런 모습은 영국 귀족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국에서도 상원 의원들은 귀족들 중에서 선발되며 임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세습적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죠. 최근 영국에서
상원 의원의 세습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흐름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습 정치는 이제 세계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 세습 정치 관행을 없애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는 일본 국민들의 바닥난 민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집권해 세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이런 일본 정치의 틀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 참으로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정책 발표회를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5년 안에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7에서 8%씩 올린다는 계획인데 솔직히 말해 그다지 인상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일본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한 일본이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분명히 일본은 지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역마다 임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한국은 전국의 최저임금이 같은 만큼 지역 격차는 덜한 편입니다. 일본의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와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는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회사들은 큰 인센티브나 상여금까지 챙겨주면서 직원들을 데려가는데 우리는 그저 기본급도 맞추기 힘들어요라고 하더군요. 일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한국은 15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갱신해오며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크게 차별되는 점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동일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나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나 시급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와 지방 사이의 격차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지역에 따라 이 최저시급이 틀려지기도 하죠. 전국에서 같은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한국에서조차 수도권 집중화가 여전한 문제인데 일본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각하니 지방은 청년층 유입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 대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방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이 많더군요. 지금 같은 속도로 임금을 올리면 우리 같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금세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정도 인상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결국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본 내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의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변화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한 기업이라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구조조정을 통해 도태될 기업은 도태시키고 건강한 기업들이 자리 잡게 해야 일본 경제에 진정한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 없이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이로운 시간을 되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랫동안 좀비 기업처럼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이 일본의 성장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생산성이 높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낮은 임금 구조는 세계적으로 점점 치열해지는 인재 쟁탈전에서 일본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해외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논의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낮은 임금 체계로는 국내 인재들조차 지키기 어려울 뿐입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조차 더 나은 급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요. 인재 유출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재 유입에 소극적인 일본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제 연구 프로젝트를 도와주던 한 일본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는데 결국 한국으로 이직하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일본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고 유망한 인재들조차 미래를 일본에서 찾지 못하는 현실,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만 가도 더 나은 급여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일본에 남아있으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엔저가 한동안 진정된 듯 했지만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며 일본 엔화는 또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이것이 특히나 에너지와 식료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민들은 이제 매일같이 오르는 식료품 가격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쿄에 출장 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마트에 갈 때마다 뭐 하나 사기가 겁나. 이제는 라면 한 봉지가 50엔이나 더 비싸졌더라고. 다들 절약 생활 팁을 공유하며 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더 아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장바구니에서 몇 가지 물건을 다시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절약이 트렌드이자 생활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절약을 다룬 책들은 서점의 인기 섹션을 차지하고 온라인에서도 절약 레시피나 소비 줄이기에 관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낄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저 현상이 다시 불어닥치면서 물가가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는 악순환 속에서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 근교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이 큰 뉴스가 되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범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남성이었고 그의 타깃은 고령의 은퇴자였습니다. 그 사건은 일본 내에서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젊은 세대는 치솟는 생활비에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까지 강제되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제 일본인 동료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아라며 우려를 표하더군요. 과거의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장기 침체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물가와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나마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은 일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한때 엔고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금리 인상조차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가 30년 이상의 장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 금리가 오를수록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사회가 정말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가중되는 이 고통은 일본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일본 사회의 치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30년 넘게 일본을 연구해왔지만 지금처럼 불안과 우려가 가득한 시기는 처음입니다. 일본이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서민들이 과연 이 어려움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제게 최근의 관광객 수치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만 오버 투어리즘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걸 목격하면서 적잖이 우려하게 됩니다. 2024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78만 명,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고 올해 관광객 소비액은 약 8조 엔에 이를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적극 육성해 온 결과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성과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방송에서 교토의 한 주민이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교토의 명소를 자주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버스에 자리가 없고 가격은 치솟아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교토의 거리는 지나가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렸고 주변 상점들에서는 다른 나라 언어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관광으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좁은 관광지가 현지 주민의 몇십 배나 되는 너무나 많은 인파에 휩싸이게 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더군다나 엔저 현상으로 일본 내 물가가 높아지면서 일본 국민들조차 국내 여행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해외여행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내 여행조차 꿈꾸기 힘들어진 국민들이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릅니다. 비싼 호텔에 머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불만이 생겨나고 결국 이것이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혐오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우연히 야후 재팬에서 본 기사가 여기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을 일본의 500엔 동전 대신 사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사건은 7월에 벌어진 일로 이미 시일이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9월에 이 기사를 다루며 은근히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예전에도 일본 내 자동 판매기에 대량의 500원짜리 동전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처음엔 한국인을 의심했다가 결국 다른 외국의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으로 밝혀졌던 일까지 떠오르더군요. 이런 기사는 대중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간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도 자주 접했습니다. 가령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 지도부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렸고 지금도 혐오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그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에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고려할 때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444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고 이는 전체 관광객의 25%에 달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감정적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고 외국인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일본이 진정한 관광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요즘 일본 상황에 관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뷰 중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현재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제 답변은 솔직히 일본이 이대로 가다가는 국력이 약해지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는 태도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에 다다랐다고 느낍니다. 일본이 옆나라 한국에 추월당한 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일본은 정체된 느낌이 강합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안정된 치안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의 성장 모멘텀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죠. 한국은 그동안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고 일본의 이웃이자 경쟁자로서 중요한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분명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에서 더욱 뒤처질 것이고 그 결과로 일본의 젊은 세대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정치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일본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정책들만으로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개혁보다는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이 일본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이 과연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뒤집기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한 일본은 급격히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